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3-2-1 동아시아 각국의 교육관계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수업 때 다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끝내지 못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시작되는데 동아시아 각국의 교육관계라고 되어 있고 명, 청, 조선, 일본 각 나라 사이의 교육관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되겠고요. 이 그림은 명나라의 감독관이 감압을 맞춰보는 것을 상상하여 그린 것인데, 감압이란 뭐냐? 명나라에서 발급한 무역 허가증으로 두 쪽을 맞춰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했던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무역과 관련된 여러 문서가 나올 텐데 그 중 하나가 이 감압이고요. 세 번째가 심패가 나올 거고 순서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슈인장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14세기에 등장했던 중국의 나라, 한국의 나라, 일본의 나라를 각각 생각해야 되는데, 중국은 명나라식이었고 우리는 조선 전기였고, 조선이 막 건국됐고, 일본은 14세기에 무로마치 막부가 열리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15세기, 16세기를 지나서 1592년에 전쟁이 있었고 1636년에도 전쟁이 있었죠. 16세기 말에 전쟁도 있었고, 그 전쟁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명나라는 청나라로 변했고, 조선은 조선 후기로, 그리고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1603년에 에도 막부로 각각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기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명나라, 조선, 무로마치 막부가 한 시기에 있었고 청나라, 조선 후기, 에도 막부가 한 시기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부터 좀 보면, 중국은 해금 정책이 핵심이고 조공무역도 함께 일어납니다. 중국은 원래 조공무역이죠, 조공무역. 그 중에 조공무역을 넓혔던 대표적인 황제는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였던 영락제, 성조 영락제가 되겠고, 동남아시아 등 정화의 파견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영락제에서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의 원정으로 인해서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영락제 얘기를 한 김에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은데, 여기 있네요. 영락제 하면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지난번에 안내를 했었죠. 영락제면 먼저 명나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수도가 난징이었는데, 난징에서 수도가 베이징으로 바뀌게 됐던 왕이고, 이 베이징에 뭘 세웠어요? 지금도 있는 자금성 세웠던 왕이고, 두 번째 몽골 고원을, 원정을 떠났죠. 그래서 몽골 고원을 차지하게 됐고, 누구도 공격했냐면 베트남도 공격했어요. 베트남을 일시적으로 정복하기도 했고,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보게 된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공 책봉 국가는 조선, 류큐와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섯 번째, 정화의 원정,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화의 원정 떠났던 거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보면 아프리카까지 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공을 확대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이 시기에도 여전히 명나라 초기부터 있었던 해금 정책, 사적인 무역이 금지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거를 정리한 건데 먼저 해금 정책부터 나왔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명나라의 기본 정책은 해금 정책이었는데 그런 해금 정책 와중에 조공무역 확대를 위한 명나라제의 원정이 있었고 누가? 정화가. 이 바탕으로 해서 조선, 류큐, 다이비엣, 대월과 같은 나라는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반면 일본과 그 밖의 나라는 감압을 발급받아서 교육을 하는 허가증을 일본 상인들이 받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일본 무로마치 막부 때다. 무로마치 막부도 계속 막부가 아니라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뭘도 받았죠. 일본 국왕이라고 하는 책봉도 받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의 인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중요한 인물 아시카가 요시미스. 전에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는 고다이고 천황과 고묘 천황의 대립으로 남북조로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왕 쇼군 일본의 천황 덴노가 교토에도 있고 요시노도 있는 정부가 두 개로 갈라졌는데 그것을 통합했던 사람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고 그리고 일본의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일본 국왕이란 책봉을 받았고 감한 무역을 실시했던 시기가 일본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명나라의 기본적인 무역 정책은 해금 정책이었어요. 조공 형태로만 교육이 허용되고 사적인 무역은 금지됐던 시기였고 이로 인해서 밀무역이 서행하고 외구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초기부터 14세기 중반부터 해금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됐는데 약 200년 후인 16세기 후반에 명나라 상인이 요청을 해요. 무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엔 명나라 상인의 요청에 따라서 동남아시아 방면의 도항, 항구를 떠나는 거 그리고 무역이 허용됩니다. 그것이 1567년에 있었던 지금 전혜준 선생님이 지금 잘못 기록을 해서 아마 학습제는 1597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567년이 맞는 것 같아요. 1567년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67년.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많은 중국 명나라 상인들이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떠나게 됐고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호이안 지역이나 또는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와 같은 지역에 중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화교라고 부르고 여전히 이 화교들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요 지도인데 우리나라는 화교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서는 태국 부자 1위, 태국 최대 기업, 중국 기능성 음료 시장 80% 차지 이렇게 돼 있는 거, 필리핀 전체 소매 유통 시장의 절반 장악, 필리핀 부호 2위, 말레이시아 부호 1위,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 인도네시아 GDP의 10%에 이르는 최대 기업. 이 전부 다 화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화교 사회가 이 당시부터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등장한 나라 청나라죠. 1644년 명나라 멸망한 다음에 등장한 국가였고 청나라 건국 초기를 좀 생각해 보면 청나라 건국 초기에는 자 처음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넘을 수 없는 산맥이 있었어요. 산맥이 아니라 산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만리장성이었고 가장 끝에 있는 성이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통 이 안쪽을 중국 관내라고 부르고 여기 있잖아요. 관 안쪽 관내라고 부르고 이쪽 지역을 만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청나라는
만주 지역은 완벽 장악했지만 산해관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을 하죠. 베이징이 누구에게 함락되면서 이자성이라는 인물의 농민에게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됐고, 이때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던 장수의 이름이 오삼계라는 인물이었는데, 오삼계와 경정충과 상가이와 같은 인물들이 당시 청나라에 항복을 하면서 청나라로부터 높은 지위를 받게 돼요. 높은 지위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이 푸저우, 광저우, 그리고 저쪽에 윈난성 지역의 세 군데라 이곳을 삼번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죠?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우리가 3-1-3 할 때 나왔었네요. 국제질서의 재편과 문물 교류할 때 청나라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5-3개가 대표적이고 3번이 있었다. 근데 청나라에게 이보다 더 큰 걱정은 뭐였냐면 명나라를 섬기던 정성공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고, 이 정성공이 타이완에 온 다음에 정성공 이후에 후손들까지도 보통 타이완의 정시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시 세력들이 청나라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며 타이완을 계속 근거지로 해서 청나라에 저항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느 왕 때? 강희제 때 3번의 난, 오삼계, 경정충, 상가이 난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타이완의 정시 세력의 반청 세력을 무너뜨린 시기가 바로 강희제였고, 이 시기부터 건국 초기에는 원래 이 지역 이런 반청 운동 때문에 천계령이 반포돼서 청나라 상인들이 바닷가로 나가서 무역하는 행위가 금지됐는데, 7세기 후반 강희제 때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복속한 다음에 천계령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상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진출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나가사키 지역이었어요. 일본 나가사키는 당시 포르투갈 상인 그리고 네덜란드 상인 등이 몰려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특히 청나라가 일본에 갔던 가장 큰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다다음 시간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이 당시 은 생산량의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생산할 만큼 은이 많이 생산됐던 나라예요. 반면에 청나라는 은이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앞서 명나라 할 때도 봤었고, 그리고 뒤에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거둘 때 우리 명나라 때 장거정에 의해서 세금 개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 1조 편법이라고 했고, 이제 조만간 다시 청나라 정리할 때 나올 걸 지정, 은제라는 내용인데, 둘 다 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상인들이 일본에 가서 도자기, 비단, 차와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대신에 은을 막대하게 청나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문제가 되냐면 일본의 에도막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에도막부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와서 무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급하는 무역 문서가 생기게 돼요. 그 무역 문서가 주로 18세기에 많이 사용됐던 신패라고 불리는 무역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감압과의 차이점을 좀 찾아보면, 앞선 감압과의 좀 차이점을 보면, 감압은 누가 발급한 거예요? 감압의 대상은 명나라예요. 누구에게?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지만 주로 핵심은 무로마치 막부에 해당하는 상인들한테, 일본 상인들 감압 가지고 와야 할 수 있어 라고 발급했던 문서입니다. 반면 지금 신패는 누가 발급한 거예요? 에도막부에서 누구에게? 청나라 상인에게 발급했던 문서예요. 시기상으로도 조금 다릅니다. 감압은 주로 15세기에 많이 발급됐던 문서라면, 신패는 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주로 발급이 됐던, 얘는 15세기에서 16세기, 신패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주로 발급됐던 18세기 초반에 발급됐던 무역 허가증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선의 무역을 좀 볼 것 같으면 조선의 경우에는 명청과의 무역이 매우 중요했는데 조공무역은 조공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는 건데 조공무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조공물품을 받는 국가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공국 조선이 명나라나 청나라에 조공을 하면 그에 대한 답례품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답례품의 정도가 조공의 정도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공물품보다 답례물품이 많았기 때문에 조공국의 입장에서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때문에 명나라, 청나라, 특히 명나라의 경우에는 본인과 친한 나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뭐 1년에 3회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가까운 나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는데 조선이 1년에 3회를 방문했던 나라였고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갔던 사절단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명나라로 갔던 사절단의 이름은 조천사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천자국으로 갔던 사절단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청나라는 기억나요? 우리 병자호란 겪고 삼전도의 굴욕으로 군신 관계를 맺긴 했지만 조선이 진심으로 청나라를 조공해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힘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저것들한테 꼭 복수해야지 북벌론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조천사라고 부르잖아요. 조선에서 청나라로 갔던 사절단의 이름은 연행사라고 부릅니다. 당시 연경 베이징인데 여기가 바로 베이징 북경 베이징인데 베이징은 과거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 7웅 중에 한 나라였던 요쪽 지역 동남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연나라가 있었고 이 연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이곳이 지금의 베이징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연나라의 수도 그래서 연경이라고 부르고 이 연나라의 수도에 갔다 온 사절단이라고 해서 연행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국가 간의 공무역으로는 조공무역을 통해서 조천사나 연행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상업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는 16세기 이후가 되면은 사무역도 발달하게 돼요. 특히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냐면 신을 수행하는 역관,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또는 이들을 따라갔던 상인들 또는 뒷길에서 이게 후시라고 불리는데 앞에 열린 시장을 개시, 뒤에 열린 시장을 후시라고 하는데 상인들이 주도하게 됐고 사이에서 또 한편으로는 명청과 일본 사이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일본산 은을 가지고 와서 명청의 비단과 교환을 해서 다시 그 비단을 일본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은과 비단이 조선을 중개로 하여 매개로 하여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일본과의 무역을 보면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던 굉장히 시점은 스시마섬 토벌부터 볼 수 있어요. 조선 초기 15세기에 세종에 의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종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태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거든요. 세종 1년 태종이 군사권을 지니고 있을 때 스시마섬을 토벌하면서 왜구를 크게 정벌을 하게 됐고 이거는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 펼쳤던 방법이라면 반대로 온건한 정책으로는 삼포 세 가지 항구를 열어서 일본과의 무역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세 곳은 부산포, 제포, 연포로서 현재의 부산, 진해, 울산에 해당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개항이 돼서 항구가 열린 다음에 그 거점에 일본인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관청이 설치되는 거예요. 관청을 외관이라고 부르고 외관 중에 가장 유명한 외관이 여기 보면 부산 진성, 두모진, 구관, 절영도라고 되어 있는 조선시대 당시 부산의 지도인데 이 중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곳 여기 초량외관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외관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역을 하다가 1592년 임진왜란으로 단절이 됐고 1598년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난 다음에 1603년 에도 막부 누구에 의해서 설치됐다고요? 수립됐다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수립이 된 다음에 조선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돼요. 그리고 관계 개선이 되면서 떠났던 사절단 통신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선과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는 지역은 스시마 지역이에요. 당시는 일본의 한 번이라고 해서 스시마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과의 교류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17세기 이후 에도 막부의 조선 외교 담당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스시마 번에 있던 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동아시아사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100페이지를 보면 이야기 동아시아사라고 돼 있어서 인삼과 홍삼으로 조선의 갑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허생전에서 가난뱅이 허생에게 선뜻 만냥을 빌려주었던 변부자의 직업 역관이었습니다. 역관 아까 나왔잖아요. 그는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역관들은 요즘 치면 외교관이자 국제 무역상이었고 원칙적으로 사무역이 금지되었던 조선에서는 사행 인원, 그러니까 사절단의 인원, 사행 인원들에게 출장비 대신 인기 품목이었던 인삼의 무역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지금 명나라로 떠나거나 청나라로 떠나는 조천사 또는 연행사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출장비를 주지 않아요. 대신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인삼 청나라, 명나라 가서 팔아 라는 무역권을 줬다는 거죠. 또 사행의 공무역을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역관들이 물품 구매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인삼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17세기에 들어서 일본으로의 인삼 수출이 급증하였고 일본에서 인삼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조선에서 건너온 인삼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대접을 받았고 가격도 매우 비쌌다. 약간 허망하죠. 1707년 당시 인삼 한 근의 값은 금 24냥,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세상에 5천만 원 수준이었다. 18세기 중반에는 수증기에 인삼을 쪄서 익혀내는 이걸 홍삼이라고 하는데 홍삼이 개발되고 정조 때 홍삼 무역이 공인되면서 인삼을 대신하여 홍삼이 무역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조선 후기 상인 임상옥 예전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일까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었을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상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거상의 주인공이 이 임상옥이었어요. 18세기부터 19세기 인물인데 이 임상옥은 겁으로 만들어준 것도 홍삼이었다. 그는 국경지대에서 인삼 무역을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였는데 홍삼 무역을 하던 청상인이 홍삼값을 낮추기 위해 단체로 담합. 야, 우리 임상옥한테 홍삼 너무 비싸게 살지 말자고. 우리 이 정도 가격 이하로만 사자라고 담합을 했다는 소식이 듣자 임상옥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가지에서 홍삼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에 담합을 하던 청나라 상인들은 인삼과 홍삼 매물이 줄고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임상옥이 부르는 값에 구매했다는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기록서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상인 중에 한 명이에요. 임상옥. 자, 이 당시를 읽어볼 수 있는 한 읽기 자료였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일본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세 나라의 무역 형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명청, 조선, 그리고 일본. 명청처럼 일본도 막부가 두 개 있죠. 하나는 무로마치 막부, 또 하나는 에도 막부. 자, 먼저 무로마치 막부의 경우에는 명나라와 무역을 전개한다 했습니다. 누구 때?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있을 때. 그런데 16세기 중반 이후에 이 가만 무역이 단절이 돼요. 이유는 15세기 중반부터 일본의 이 무로마치 막부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쇼군 후계자를 두고 싸웠던 오인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오인의 난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부터 130여 년간 전국이 전쟁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센 고쿠 시대, 전국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힘이 하나도 없고 사실 중앙 정부라고 할 것도 없었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각 지방의 무사들, 다이묘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며 서로 간에 경쟁을 벌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선 경제력이 필요한 거고 그 경제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던 다이묘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밀무역 하고 싶은데 무역해서 돈 벌고 싶은데 명나라도 그렇고 이 당시 청나라도 16세기 중반이면 아직 명나라 해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돈을 벌어들일 방법이 없어. 대신 이 무사들이 무엇으로 변장을 하냐면 무엇이 되냐면 외구가 되는 겁니다. 그 외구가 되어서 지금 보면 요 16세기 보이죠? 14, 15세기 외구들은 일본의 남북조 시기 때인데 여기 보면 조선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17세기 외국 보면 주로 명나라의 해안가를 타깃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외구가 창궐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에도 막부 때가 되면 17세기 일본 상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집니다. 앞선 무로마치 막부 때는 지금 무역할 길이 없어서 무역하고 싶은데 해금 정책 사용되고 있고 힘들었는데 반면에 17세기가 되면 일본 상인들이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무역 거점을 마련하기도 하고 많은 일본 상인들이 나가니까 에도 막부가 일본 상인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허가증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일본 상인인 거예요. 에도 막부가 일본 상인에게 너네 밖에 나가서 무역해도 돼 라고 하는 허가증을 내려주는데 그 허가증이 빨간 도장이 있어서 주인장, 일본말로 하면 슈인장을 발급해서 교육을 통제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가마비 나왔고 슈인장이 나왔고 시기상으로 그리고 신패가 나왔어요. 각각 발급했던 주체는 가마은 명나라가 되겠고 슈인장은 에도막부가 되겠고 신패도 역시 에도막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발급했냐? 명나라 정부가 일본 상인과 같은 사람들, 일본 상인. 당시 일본은 어느 시대인데 무로마치 막부. 그래서 정부와 정부 사이에 사실상 무역인데 일본 상인들이 우리가 허가한 무로마치 막부의 상인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마비였고 슈인장은 지금 여기에 있듯이 일본 상인들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아무나 나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교육을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 상인에게 발급했던 것이 슈인장이고 신패는 에도막부가 누구에게? 청나라 상인에게 너네 너무 많이 나가사키에 들어오지 마. 나가사키에 들어오는 청상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했던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가마은 주로 15세기부터 16세기 중반까지도 이어졌고 반면 슈인장은 주로 17세기 초반에 이루어졌고 신패가 발급된 시기는 주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에 발급됐다라고 해서 세 가지 허가증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에도막부 시기가 지나가면서 점차 다이묘들이 성장합니다. 영주라고 했어요. 다이묘들. 다른 말로 하면 일본 각 지방에 있는 영주인데 당시 일본 정부 막부잖아요. 어디 있어? 에도에 있어요. 에도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다이묘 세력, 영주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다음에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산킨 코타이 이런 제도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뭐가 성장하냐면 크리스트교가 크게 확산이 돼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초청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18세기 이후로 해금 정책이 사용되기도 하고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고 누구에게만 무역을 허락하게 되냐면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크리스토교 탄압은 주로 이제 17세기부터 주로 일어납니다. 17세기부터 요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것을 1636년에 만들거든요. 원래 만들었던 목적 자체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가지고 무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17세기잖아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항상 뭐랑 같이 들었냐면 선교사와 같이 들어서 크리스토교를 선포하는 그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 에도 막부는 더 이상 포르투갈 오지 마라. 네덜란드 상인은 우리는 종교랑 관계없다. 무역만 하겠다. 라고 해서 요 데지마를 포르투갈을 위해서 설치했다가 네덜란드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데지마 보면 네덜란드 국기 보이잖아요.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요 지도에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있는데 요 규슈 지방의 가장 서쪽을 보면 나가사키 현이 있고 나가사키 현 앞에 있는 것이 데지마입니다. 자, 한편 일본과 에도막부와 청나라의 관계를 보면 에도막부는 청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지 않아요. 단 청나라 상이 나가사키에 오는 것만 허용을 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급했다? 18세기 초에 신패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과의 중개무역으로 간접 교육했다. 아까 나왔잖아요. 조선이 명청의 비단을 가져와서 일본의 은과 바꾸는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역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학습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추가 자료도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추가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지금 중요하지만 본문에선 잘 나오지 않았던 나라 하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알아보기라고 101페이지 보면 하단에 류큐의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자료 있는데 이거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큐 지금의 일본 땅이에요. 어디? 일본 오키나와인데 이 당시만 해도 독립국이었고 나중에 19세기가 돼서야 일본의 영토가 되거든요. 류큐라고도 불리고 또는 한자 그대로 읽어서 유구국이라고도 불러요. 뭐 어떤 이들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 사실은 실존 인물이긴 하잖아요. 소설로 쓰이긴 했지만 이 홍길동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뭐 떠나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 율도국이라고 하는데 그 율도국이 유구국 오키나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흥미로운 나라였는데 현재는 일본의 최남단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제주도에 놀러 가듯이 일본인들이 놀러 가는 그 오키나와입니다. 자, 그러면 오키나와에 대한 기회를 한번 보면 신숙주가 썼던 그 조선 전기의 아주 대학자잖아요. 물론 세조를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대에 큰 비판을 받지만 그의 천재성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이 신숙주가 일본 여러 곳을 다니고 난 다음에 쓴 글인데 이 중에 유구국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유구국기. 자, 뭐라고 쓰냐? 나라는 남해 동중국해의 가운데 있는데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다. 그래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땅에서는 유황이 산출되는데 1년 만이면 다시 구덩이가 차 아무리 퍼내어도 한이 없다. 유황이 많이 나는 곳. 해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유황 6만 근과 말 40피를 바친다. 해상 무역을 업으로 삼는다. 서쪽으로 남만 중국과 교통하고 동쪽으로 일본 우리나라와 교통한다. 일본과 남만의 상선이 국도와 해변 포구의 모임으로 백성이 포구에 솔집을 설치하여 서로 교육한다. 자,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에 있는 나라로 14세기 후반부터 자, 여기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 16세기 전반에 걸쳐서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을 중심으로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의 핵심입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잇는 중개무역도 핵심이에요.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명은 조공 횟수를 국가마다 지정했는데 베트남은 3년에 한 번, 일본은 10년에 한 번 정도였고 이에 반해서 류큐는 1년에 한 번으로 우대를 받은 거예요. 자주 조공을 한다는 건. 류큐는 조공을 통해 중국 상품을 얻을 수 있었고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중국 상업 세력이
비웠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류큐는 명에서 도자기 생사 등을 수입하여 이를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 팔았는데 명과 조선에는 류큐산, 조개 껍데기, 유황 또 나오죠. 일본산 칼, 구리, 동남아시아산 상하와 향신료 등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아까 나왔잖아요. 1567년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서 사무역이 발달하자 류큐의 중개무역도 쇠퇴하였다. 그래서 딱 이 시기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 뭐 있던 시기예요?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썼던 시기예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1. 류큐에서 중개무역이 발달하였던 배경을 명나라의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말해보자. 어때요? 바로 떠오르나요? 예,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조공무역으로 류큐의 중개무역이 발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류큐와 관련된 5분 사탐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방금 봤던 내용들을 쭉 정리했던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